예, 우주 거대 구조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내용 잠깐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지금 띄웠는데요. 여기 4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가서 시간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그 분야들을 소개해 줄 텐데, 이제 목적은 크게 보면은 이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밀도 요동이 생성됐을 때 어떤 메커니즘에서 생성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생성된 밀도 요동이 정기 분포하지 않고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밀도장을 크게 스무딩함으로써 리니어리즘을 보면서 이제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그 생성된 은하들의 거시적인 분포를 우리가 관측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걔네들의 그 커넥티비티를 봄으로써 이제 우주론적인 파라미터나 아니면은 은하 생성에 관련된 그런 파라미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속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그 토폴로지, 커넥티비티는 굉장히 좋은 보존량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팽창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요 4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요 팽창 역사 복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존량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토폴로지 자체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 토폴로지가 잘 보존된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가우시안 밀도장을 크게 스무딩 했을 때, 그러니까 대체로 한 25메가파섹 이상 스무딩을 하면 거의 리니어리즘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초기 조건하고 굉장히 스트롱리 넌리니어한 G이퀄 제로에서의 분포가 큰 분포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스무딩 스케일을 점차 늘려가면서 단위 부피당 지너스 값을 재보면은 이제 지너스에다 스무딩 랭스를 3승을 곱해서 플롯을 해보고 스무딩 랭스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면은 저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메가 메터가 무슨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스케일 디펜던스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전형적인 이제 람다 CDM 파워 스펙트럼 경우에 스무딩 랭스와 이 지너스 덴시티의 함수를 그렸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오차폭을 줬을 때 측정치는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더 오래전의 그 측정치지만은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워킹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여기 이제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거의 셀룰러 스트럭처로 이제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서베이가 쭉 있어요. 현재는 이제 이런 분포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드시프트에 또 관측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관측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RA 덱하고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잖아요.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이제 콩빙 디스턴스로 바꿔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 내가 그 ROG 릴레이션을 제대로 된 코스몰로지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콩빙 스페이스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통계적으로 동일한 픽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게
나의 이제 스무딩 랭스라고 하면 콩오빙 규모로 이제 같은 스무딩 랭스를 볼 거고, 그래서 이걸 스무딩해서 토폴로지를 계산하면은 아까 이제 얘기한 이제 나는 내가 지금 20메가파섹에서 스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그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 내가 좀 팽창이 느린 그런 잘못된 모형을 가지고 이 관측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만약 팽창이 느리면은 실제와 달리 얘가 나보다 좀 더 가깝게 계산이 되니까 이 스트럭처가 이렇게 수축돼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의 유닛 볼륨이 이만큼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내 유닛 볼륨에서 내가 지너스를 계산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만큼의 샘플을 가지고 요 안에 지너스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콩오빙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는 잘못되게 더 큰 볼륨을 갖고 내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스무딩 랭스는 여전히 나는 같은 크기의 스무딩을 여기다 적용을 해.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보다 더 큰 스무딩을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샘플의 볼륨은 커지고, 그래서 지너스가 더 많이 크게 잘못 계산이 되겠죠. 근데 스무딩 랭스가 또 커. 그래서 스무딩 더 크게 스무딩을 해버리니까 지너스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볼륨이 늘어난 효과와 스무딩이 이펙티브하게 늘어나서 지너스가 줄어드는 그 두 효과가 서로 컴피트해서 만약 이 직선이 그대로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면은 이 미스테이크, 내가 잘못 우주론을 택한 것이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스케일 디펜던트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엉뚱한 스무딩 랭스에 가가지고 이 지너스를 계산을 하면은 볼륨 효과가 상쇄가 안 되고 다른 값이 나오게 돼요. 또는 내가 잘못해서 너무 빨리 팽창하는 그런 우주를 잘못 채택을 해서 적색 이동을 콩오빙 디스턴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하고 이 시기가 잘못해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페런트하게 이제 라지 스트럭처도 이렇게 크게 되는데, 여기서도 내가 유닛 볼륨을 내가 택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샘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콩오빙 스페이스에서 더 작은 부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너스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펙티브하게 또 나의 스무딩 랭스가 작아져서 지너스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게, 그 두 개의 이펙트가 볼륨 이펙트하고 스무딩 스케일이 잘못되는 이펙트 두 개가 서로 캔슬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너스와 스무딩 랭스의 관계가 저렇게 스케일 디펜던트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캔슬이 안 되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돼서 내가 이 코스몰로지를 제대로 채택해서 그 지도를 그렸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몰로지를 우리가 컨시더링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방금 이제 우주를 여기 지금 레드시프트 함수로 그런 일을 쭉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만약 내가 우주가 너무 천천히 팽창하는 그런 우주 코스몰로지를 채택해서 적색 이동을 콩오빙 디스턴스로 트랜스폼 했다면은 하이지로 갈수록 현재보다 요 지너스 앰플리튜드의 값이 점점 실제 값보다 더 크게 돼요. 정답은 이제 만약 정답을 택했으면은 레드시프트에 무관하게 항상 같은 지너스 덴시티를 구하게 되는데, 느린 게 팽창하는 우주론을 채택했을 경우, 또는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오메가 메터는 같은데 내가 W 값만 잘못 채택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 W 값은 제대로 채택을 했는데 오메가 메터를 잘못했을 경우는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W가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체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뭐 한 5% 정도 돼서
이 델타 W가 한 10% 정도, 0.1 정도 변할 때 지너스가 한 1% 정도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현지하고 하이레시프트를 지너스 값을 1%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으면은 나는 W를 0.1 이내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브 퍼센트의 액큐러시로 내려가면은 델타 W도 0.1 이하의 정확도로 잴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그동안 관측 데이터에 몇 번 적용이 됐는데 최신 데이터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추가 주목되고 방법이 컨스트레인 하는 값은 dA 제곱 나누기 h 요 컨비네이션을 컨스트레인 합니다. dA 스퀘어 h 그러니까 결국 볼륨 이펙트를 컨스트레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은 지너스의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그 앰플리튜드가 보존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너스 말고 상관함수 가지고 그걸 컨스트레인하는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해 주겠어요. 이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결국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물질에 또 은하에 또 어떤 천체든 간에 그 걔네들의 중력적 군집은 등방하다. 그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등방하다. 내가 어느 특정 스케일에 뭐 어떤 피직스가 복잡하게 연루된 그런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군집은 등방하다. 이것은 리니어리즘이나 스트롱리 넌리니어리즘이나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는 중력이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그 성질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알콕-파친스키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BAO 설명하면서 이제 서희정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림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스케일보다 훨씬 더 작은 스케일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공간이 있어요. 실제 공간에 어떤 그 천체가 있는데 이 천체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동그랄 구형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얘의 그 시선 방향 크기는 델타 R 패럴렐이라고 하고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는 델타 R 퍼펜디큘러라고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를 관측할 때는 이제 시선 방향으로는 델타 G 레드시프트의 디퍼런스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선 방향 수직 방향 크기는 각 크기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시선 방향의 길이하고 델타 G의 관계에는 허블 파라미터가 이제 관여하게 되고 시선 방향 수직 방향의 크기하고 각 크기는 각 크기 거리 DA가 이제 관여하게 되는데 이제 이 DA는 결국은 허블 파라미터를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블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은 우주의 팽창 역사에 의해서 이 두 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허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정의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탄한 우주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학부생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뭘 하는지 분위기만 파악해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절대 크기를 나는 알 수도 없고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레이쇼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모양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동그란지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길쭉한지 그 레이쇼를 보면은 DAH 분의 1에 의존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그림에서 보이겠지만은 이제 여러 적색 이동에서 내가 그 적색 이동을 채택된 우주론에 따라서
코어빙 디스턴스로 변환을 해가지고 은하들의 공간 분포 그림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내가 잘못된 코스몰로지를 선택을 하면은 내가 멀리 갈수록 점점 찌그러지는 거야. 아니면 늘어나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코스몰로지를 선택을 해야 얘네들이 코어빙 스페이스에서 통계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느냐 함으로써 이 레드시프트를 코어빙 디스턴스로 변환하는 그 방법, 그 릴레이션, 다시 말하면 코스몰로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기본적인 제 아이디어고, 실제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 정답이 오메가 메터가 0.26이고 W가 -1인 그런 평탄한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내가 여기 코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앞에 요 파란 네모 모서리에 은하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정답을 알기 때문에 요 거리에 있는 놈의 레드시프트를 거꾸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레드시프트를 구해. 정답을 아니까. 그 다음에 그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잘못된 코스몰로지를 가지고 코어빙 디스턴스를 다시 구해요. 그러면은 얘는 더 천천히 팽창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할 은하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잘못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비율이 똑같지가 않고 디퍼런셜하게 오기 때문에 얘는 들어올 뿐만 아니라 찌그러지게 돼요. 그렇죠?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하는 그런 우주 모형을 가지고 레드시프트를 코어빙 디스턴스로 환산을 하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은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도에 잘못 찍히게 되죠. 그래서 볼륨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선 방향으로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모양, 여기 있는 모양, 여기 있는 모양을 이제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모양들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잘못된 코스몰로지를 택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금 내가 말한 그 변한다고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스트레치 팩터 또는 컴프레션 팩터를 여기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가 점점 우주가 최근에 내가 우주론을 잘못 택해가지고 우주가 실제보다 더 천천히 팽창하는 그런 우주론을 잘못 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드시프트의 함수로 그 스트레치 팩터가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택했으면 이건 항상 1이에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시선 방향으로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를 택하면은 우주가 너무 이제 빨리 팽창한 걸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점점 라인 오브 사이트 방향으로 늘어나는 그런 잘못된 걸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레드시프트에 따라서 쭉 보면은 내가 지금 택한 그 우주 모형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 로우 레드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레드시프트 한 6, 7 사이 0.6 정도에서 이제 다크 에너지 다미네이티드 이어로 이제 가거든요. 물질 우세 시기에서 암흑 에너지 우세 시기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우주 팽창에 지배를 하게 되고 요때에 요 팽창 역사가 이 우주 개수들을 컨시레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로우 레드시프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을 그냥 똑같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array dec하고 레드시프트인데 우주론을 하나 채택을 해야 이제 레드시프트를 코무빙 디스턴스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array dec 거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3차원 지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차원 우주 거대 구조 지도를 내가 몇 개의 레드시프트 빈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에서 상관함수를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라인 오브 사이트 방향과 라인 오브 사이트의 수직 방향의 함수로 삼각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것이 이 각각의 레드시프트 빈에서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변하지 않는 그 모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는 이제 여러 우주론에 대해서 동시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터레이션 한다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택한 이 우주론이 잘못됐다면은 저게 변할 거기 때문에 다른 우주론을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우주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면은 2023년에 요 톡은 이제 2022년부터 내가 여러 군데 가서 했는데, 이제 2023년 5월에는 이제 논문이 업데이트된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SLPH에 올린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0.29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0.9 정도 되는데, 이제 에라바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저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4.2 시그마 떨어져 있다. 그래서 플랫 람다 CDM을 그러니까 플랫 WCDM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 W가 마이너스 1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랭크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오메가 메터 W 플레인에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람들이 즐겨 이제 그러니까 슈퍼노바 컨스트레인트나 BAO 컨스트레인트는 워낙 그 컨스트레인트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W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유의미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정말 안 만나고 있는 서로를 거의 룰아웃 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만나는 지점을 항상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제 얘는 뭐 마이너스 뭐 2일 걸 원하고 있고, 얘는 뭐 한 0.6, 0.7 이걸 원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만나는 지역은 둘 다 원치 않는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AP 테스트로 그 모양의 진화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해보면은 이 핑크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거하고 슈퍼노바는 이제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BAO가 이제 약간의 도움을 줘가지고 이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W가 마이너스 0.9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 거의 3년 전에 우리가 얻은 결론인데요. 2년이 지나서 대시 3이어 데이터가 나왔고, 그때 서희정 교수님도 잠깐 질문 답하면서 이 플랫을 보여줬는데, 25년 3월, 금년 3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대시 3이어 데이터 가지고 구한 거고, 이제 각 빈마다 이렇게 레드시프트 빈을 쳐서 따로따로 W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람다 CDM에 대해서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뭐 이건 이제 2시그마 정도가 되고, 이건 뭐 전혀 있으나 마나한 데이터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딱 통계적으로 유의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레드시프트 0에서부터 한 0.7 사이에 W 값이
마이너스 0.9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한 데이터보다 수십 배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또 여전히 그 BAO만 가지고, 내가 잘못 적었네. 보스가 아니라 BAO, DR2, BAO, 슈퍼노바, CMB 세 개를 합친 값이에요. 여전히 BAO만 가지고는 저 컨스트레인트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걸 다 합쳤을 때 결국 구한 것이 요 값인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우리가 AP 테스트를 가지고 구한 W 값이 대시 3이어 데이터에서 컨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첫날 강의를 할 때 우주론 역사를 쭉 얘기할 때 2023년에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플랫 람다 CDM 표준 모형이 룰아웃 됐다 하는 얘기를 이제 그때 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의 부재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사이팅한 새로운 표준 우주 모형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그 관측적 에비던스하고 이론적 모델링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나머지 사이언스에 대해서 내가 좀 랜덤하게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거대 구조 데이터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주론의 기본 가설, 그 우주 원리가 이제 우주 원리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은 큰 규모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큰 규모에서 봤을 때 우주는 균일 등방하다 하는 것이 우주 원리고요. 그 원리를 채택해서 현대 우주론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을 이제 관측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거대 구조 발견의 역사를 처음 얘기할 때 피블즈 선생님의 논문을 보여줬는데, 은하들 탐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분광을 하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주가 균일 등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고 거기 써 있죠. 그런데 결국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됐다고 했죠. 이제 그런데 여전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균일 등방성을 연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요, 물질 분포의 공간적 차원을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지름 아래 있는 은하의 개수를 카운트해.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크기가 R인, 반지름이 R인 볼을 이제 떨궈서 그 안에 들어오는 은하의 개수 카운트를 했을 때, 그것이 만약 물질 분포의 그 분포 차원이 3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R3승으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공간 부피는 R3승으로 늘어나니까 그 안에 담기는 은하의 개수도 R3승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 해서 이제 그 볼의 반경을 넓혀가면서 그 파워를 계산한 겁니다. 은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 파워를. 그래서 이제 점점 3에 접근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람다 CDM은 이제 3차원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3차원 분포를 물질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측정치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잘 일치를 하고 있다. 근데 꼭 이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물질 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균일 등방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프랙탈 디멘전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다 한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이제 첫날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우주 탐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레드시프트 서베이에서 새로운 레드시프트 서베이가 나오면 항상 과거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스트럭처가 발견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띄우면은 거기서 나오는 항상 새로운 뉴스는 뭐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먼 천체, 가장 과거의 천체를 봤다는 그런 뉴스로 막 도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라지 볼륨 적색이동 탐사 서베이를 하게 되면 항상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천체가 발견됐다. 이제 이런 뉴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 1986년 CFA2 서베이고, 그 다음에 2005년 SDS 서베이죠. 그리고 요거는 헥토맵 서베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시 서베이보다 이제 훨씬 더 깊이 들어가지만 이제 그리고 이건 플럭스 리미트 서베이예요. 20.5등급? R등급으로 아마 20.5등급까지 컴플리트하게 관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아마 이펙티브 뎁스는 한 0.5 정도 되고요. 한 0.65 정도까지는 이제 뭔가를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럭처들이 발견이 되죠. 지금 100메가파섹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요 정도. 예, 그러니까 100메가파섹짜리 스트럭처는 굉장히 많고 이런 필라멘트를 구태여 우리 피블리 선생님이 비판한 것처럼 사람은 패턴을 찾는데 굉장히 바이아스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쓸데없는 스트럭처를 자꾸 찾아간다는 이제 그런 주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모든 서베이는 항상 그 서베이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천체를 이제 보여주는 듯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니폼한 통계적으로 유니폼한 분포를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자꾸만 저기서 스트럭처를 찾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수백 메가파섹짜리 천체를 찾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백 메가가 아니라 기가파섹 스케일로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스트럭처는 이제 고밀도 지역이겠죠. 그러면은 그 고밀도 지역을 정의하는 그 스레숄드 레벨을 내가 낮추면 이거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포퓰레이션 스레숄드를 지나가게 되면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트럭처를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의한 스트럭처를 찾았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를 보려면 반드시 비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랜덤 데이터를 해놓고 그 랜덤 데이터에도 동일한 크라이테리어로 스트럭처를 찾았을 때 거기서는 안 보이는 그런 스트럭처가 여기는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지 비교 없이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크라이테리어가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없이 천체를 찾아놓고 이걸 대서특필하는 그런 경우들이 영국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 얘기고 작년에도 누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논문 투고를 해가지고 나한테 심사해달라고 왔어. 그래서 내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하고 비교를 해라. 이게 그러니까 호모지너스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이니셜 컨디션에서 출발된 현재의 우주 모습하고 왜냐면 거기도 클러스터링이 있고 이제 이렇게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통계적으로 벗어난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런 예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내가 일부러 글씨들을 잘 안 보이게 했는데 지금 여기 붉고 노란색으로 한 것이 은하들의 공간 분포입니다. 여기 밝은 점들이 이제 은하고요. 이제 그걸 약간 스무딩을 해가지고 구름 낀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냈어요.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푸르스름하게 그린 이 그림, 이거는 저밀도 지역을 내가 스무딩해서 저밀도 지역을 나타낸 건데 그 저밀도 지역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그 하나의 보이드 컴플렉스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오른쪽이 관측이에요. 하나는 관측이고 하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느 쪽이 관측이고 어느 쪽이 시뮬레이션 같아요? 오른쪽? 오른쪽이 관측? 왼쪽이 관측입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 피블즈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피블즈 선생님도 틀렸어요. 그만큼 이 람다 CDM 우주 모형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차이를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의 뭐 크기 히스토그램을 쭉 본다든지, 그러니까 분포 함수들을 이제 쭉 보고 커넥티비티도 비교를 해보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람다 CDM은 정말 성공적이어가지고 이 정도 통계량으로는 통계적인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 고밀도적이나 저밀도적이나 굉장히 유사한 라지 스트럭처를 람다 CDM 모형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수업에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투포인트 펑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투포인트 펑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 것은 이제 상관함수예요. 내가 어느 은하가 여기 있으면 그 은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의 존재가 랜덤에 비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종류의 분석을 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 어떤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 많은 나무가 생기는지, 아니면 얘 때문에 얘를 피해서 좀 다른 데 가서 살고 이 주변에는 있기를 싫어하는지, 그런 그 성질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은하들의 분포에 대해서도 그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상관함수죠. 그리고 내가 두 점을 잡아서 얘기했을 때는 2점 상관함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 상관함수의 프리 트랜스폼은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웨이브랭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짧은 파장이고 여기는 긴 파장입니다.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부터 작은 스케일까지 쭉 갔을 때 각각의 파장에서 얼마나 큰 진폭을 가진 그런 요동이 존재하는지를 파장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려준 것이 이제 이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고밀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밀도 요동의 그 높낮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에서는 전체적인 앰플리튜드가 쭉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거대 규모에서의 은하 분포 자료가 있으면은 이 자료로부터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고, 많은 그 우주론들이 파워 스펙트럼, 그러니까 2점 함수로만으로도 상당수의 그 우주 모형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모형들이 파워 스펙트럼으로 정의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우시안 모델들은 전부 이제 이 2점 상관함수로만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만 재면은 많은 우주론 모형들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주 파라미터가 달라졌을 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준 거고요. 네, 근데 이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처음으로 계산한 걸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 스펙트럼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92년에 이제 내가 논문을 2개를 썼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파워 스펙트럼 계산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논문이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92년에 나오게 됐는데, 그 딜레이 된 그 이유가 레프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레프리 코멘트가 뭐였냐면은 파워 스펙트럼을 잴 수 있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겠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하고 논문을 리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왜 이 논문이 잘못됐느냐 하는 코멘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안 될 거라고 하는 것만 있어요. 이 서베이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컴플렉스한 그런 바운더리를 갖고 있죠.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웨이브 펑션의 썸인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한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너무 생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단 한 자도 안 고치고 그걸 다시 APJ 보내가지고 레프리 코멘트를 봐라 에디터한테. 이 안에 사이언티픽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다. 크리티사이즈를 하려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크리티사이즈 해야지 그냥 안 될 거라는 얘기만 가지고 논문 리젝트 하는 게 없느냐 재심하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냥 바로 억셉트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라운드를 거치는 바람에 두 번째 논문이 먼저 퍼블리시가 되고 첫 번째 논문이 한 달인가 두 달 뒤에도 퍼블리시 됐어요. 그래서 순서 서브미션 데이트는 이제 순서대로 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부피 안에 은하들이 쭉 있어요. 3차원 공간 안에.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어떤 피리아딕 바운더리에 있으면 FFT를 통해서 쉽게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컴플렉스하고 스타 마스크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non-periodic 그런 바운더리 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은하 하나를 이제 내가 특정 그 파장에서 특정 웨이브 넘버 K에서 내가 진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은하를 플레인 웨이브로 취급해서 그걸 다 더하면 돼요. 그런데 은하 샘플이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샘플 바운더리에서 관측한 그 샘플 바운더리에서 여기는 많고 이 바깥에는 없고 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파워가 생기죠. 여기 밀도가 높고 여기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샘플의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매스크 펑션이 있어가지고 그 매스크 펑션의 파워를 빼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윈도우 펑션이고요. 그 같은 K에서 윈도우 펑션의 파워를 계산해서 이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컨볼루션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파워 스펙트럼 사용해서.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이 컨볼루션을 이제 완벽하게 그 볼륨이 점점 커지면은 요건 점점 델타 펑션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제 모두 커플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확한 파워 스펙트럼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된 그런 서베이와 똑같은 서베이를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정답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커렉션 팩터를 또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커렉션 팩터를 보정해주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정답인 그런 파워 스펙트럼하고 내가 좀 작은 샘플, 좀 큰 샘플을 꺼내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한 다음에 보정해 준 거하고 쭉 보면은 지금 이 CFA2 샘플 같은 경우에는 K가 0.03 정도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똑같이 적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관측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보정을 해주면은 이제 관측된 파워 스펙트럼이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 필드 서클하고 세모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K가 0.03까지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시뮬레이션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값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값은 뭔가 갑자기 이렇게 좀 스무드한 커브에서 어긋난 걸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 하도 복잡해갖고 에라바를 이제 안 달았는데 이건 에라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작은 값들이고요. 10년 뒤에 슬로우한 데이터를 가지고 맥스 태그 마커가 파워 스펙트럼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데이터는 이제 조금 더 페인트한 은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CFA 은하들보다 콘스턴트 바이어스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양은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데이터도 요 세 포인트는 거의 유슬리스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CFA 데이터에서부터 요만큼 더 나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0.03인데 0.02 한 0.023 정도 요만큼 더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시의 BGS는 여기서 한 요 정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베이 데이터는 볼륨으로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리니어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CFA 데이터가 이게 한 130메가파섹까지 가고 옆으로는 한 200메가파섹 정도 되는 그런 샘플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SDSS는 그 덴스한 그 파트의 데이터가 한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한 2배 더 간 거라고. 그리고 대시는 그거에 또 한 2~3배 더 간 거고. 그러니까 결국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요 부분이 크게 많이 진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갤럭시 데이터 갖고는 아직 요 피크를 완전히 넘어가서 피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새틀라이트 떠서 그 거의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의 분포를 그 아주 하이 레졸루션은 아니더라도 큰 규모에서 이제 밀도장이 나오면은 요걸 좀 넘어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스피렉스 데이터에서 내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요거 넘어간 것을 최초로 우리가 갤럭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2년에서 94년까지 은하들의 공간 분포에서부터 파워 스펙트럼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주 모형을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CDM 모델이 그 CMB 요동 7°에서 CMB 요동이 당시 그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2배 더 크게 나왔다 하는 그거하고 이 파워 스펙트럼이 SCDM하고는 전혀 다르다. 남자 CDM 파워 스펙트럼 지금 잘 맞고 있죠. SCDM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룰아웃 되게 돼요. 여기 이제 more or less 현재 상황인데 여기 관측치를 보시면 이제 은하 관측치가 대충 여기까지 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더 라지 스케일은 CMB 관측에서부터 나온 컨스트레인트들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쪽에 들어가야 될 슬라이드 한 장이 뒤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BAO하고 AP 테스트가 왜 이렇게 그 이제 우주론 검증하는 파워가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BAO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0메가파섹 스케일의 요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은하를 전부 다 관측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5천이나 6천 뭐 갈수록 이제 은하들이 좀 개수가 줄어들겠지만은 한 5천 메가파섹 안에 있는 모든 은하를 다 관측을 했다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통계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엘리먼트의 개수는 5천 나누기 100의 3승 뭐 그 정도 오도가 되겠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근데 반면에 AP 테스트는 10메가파섹 규모의 그 상관함수의 모양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하게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1000배 더 큰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주론을 컨스트레인 하려면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그 통계가 필요한데 100메가파섹 스케일의 피처를 사용한 그런 그 통계적 방법으로는 현재 우주론의 그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전 우주를 다 관측하더라도. 그러니까 BAO 방법으로는 절대로 BAO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주론 검증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하들 공간 분포를 가지고 우주론을 정확하게 컨스트레인 하면은 반드시 더 스몰 스케일 피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몰 스케일 피처로 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애스트로피직스죠. 은하들의 진화 효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넌리니어한 효과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은 그것에 훨씬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성질을 찾는 거.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 같은 거라든지 이제 레드시프트 스페이스에서 투포인트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진화에 굉장히 무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력적 분집이 등방하다 하는 것은 넌리니어 리즘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은하들의 애스트로피직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스케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넌리니어 스케일을 보정해야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우주론 컨스트레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주론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은하 스케일과 CMB 스케일이 항상 다른 메시지를 줄 때 그게 우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우주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MB 데이터와 그 은하 거대 구조 데이터를 믹스해서 새로운 우주 모형을 찾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믹스해가지고 그걸 새로운 우주 모형을 찾으면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까 WA 오메가 메터플레인에서 봤다시피 CMB 컨스트레인트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주 거대 구조들의 프로브들의 그 얘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데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개를 믹스해. 그래가지고 베스트 핏 모델을 찾아. 그게 넌센스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피 테스트는 CMB를 아예 안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CMB하고 합쳤을 때 컨시스턴트한 결과가 나오면은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은하 스케일과 CMB 스케일 다 만족시키는 새로운 우주 모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걸 항상 써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참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안 썼는데 BAO의 하나의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스탠다드 룰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부 당메터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알고 있는 당메터들이 어떤 특정 종류의 당메터가 되면은 그 디커플링 때의 그 사운드 호라이즌 스케일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로우지에서의 BAO 스케일하고 하이지에서 BAO 스케일이 콩오빙 스케일에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모형을 검증할 수 없겠죠. 그래서 BAO는 이 디커플링 때의 그 스케일이 지금까지 보존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오메트릭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근데 AP 테스트는 퍼펙트리 지오메트릭한 방법이에요. 모양이 찌그러졌냐 아닌가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BAO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고 AP 테스트에도 큰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주 거대 구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 된 분야가 있고 내가 대학원생 때부터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많이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내 박사학위 논문의 어느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점들은 은하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들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그 컨투어입니다. 이퀴포텐셜 컨투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점들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씩
붙었는데 그게 속도 벡터입니다. 여기 지금 약 거의 뭐 460메가파섹이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이퀴포텐셜 컨투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로우 여기가 하이 포텐셜, 그러니까 포텐셜 값이 이제 양수인가 봐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은하들이 전부 몰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게 이제 특이 운동 속도장이에요. 그래서 저 특이 운동이 생기는 것은 밀도 요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속도장하고 밀도장 둘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컨티뉴티 이퀘이션,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밀도 요동하고 속도하고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죠. 예? 밀도가 변하려면은 속도가 컨버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프리 스페이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관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요거 이제 밀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이제 속도의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은 여기 DAF가 있는데 D는 이제 밀도 요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무슨 함수로 T의 무슨 함수로 증가하느냐 하는 그 크로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 요동은 공간 요동을 갖고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을 텐데 요게 이렇게 세퍼레이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리즘에서는 그냥 진폭만 쭉 늘어나요.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요동이 있으면은 그 요동이 진폭만 쭉 늘어나게 된 그게 이제 리니어리즘이죠. 그래서 그로스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허블 파라미터가 있고 요 F는 이제 그로스 벡터의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관측량이죠. 밀도 요동을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은하들 분포죠. 그래서 여기 바이아스 벡터가 들어가게 된 건데, 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한 경우를 사용한 거예요. 리니어 바이아스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특이 운동 속도는 내가 보고 있는 빛의 분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물질 분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underlying total mass를 이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력 렌즈가 그 물질의 총량에 의해서 발생하듯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빛의 분포가 아니라 밀도 요동, 물질 요동의 총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만약 이런 바이아스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은하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걸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이제 측정을 하면 되니까 속도 요동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나누면은 우리가 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나눈 값이 그러니까 속도 파워 스펙트럼하고 밀도 파워 스펙트럼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F 오브 B, 그러니까 F가 아까 그 그로스 벡터의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0.51이다 하는 거. 이거 2000년, 25년 전에 계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값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값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베타 값이 0.3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한 0.8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너무나 큰 차이에 전혀 다른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중간이 나왔어. 0.5가. 근데 오늘날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하여튼 0.5 근처 거의 여기. 근데 왜 저게 저 당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하고 속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이
두 개가 그 랜덤 플럭체이션에 같이 스케일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그 관측 샘플을 얻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얻었어.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얻었어. 근데 소위 카스믹 베리언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 지역에는 밀도 요동이 좀 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저기보다 밀도 요동이 좀 낮아요. 그러면은 밀도 요동이 크니까 덴시티의 파워 스펙트럼이 좀 더 크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밀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이 크게 되면은 속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도 동시에 크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비율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구하고자 하는 이 베타는 이 두 개의 비율에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구한 데이터와 저 지역에서 구한 데이터가 카스믹 베리언스에 의해서 파워 스펙트럼들이 각각의 플럭체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그 레이션은 별로 플럭체이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카스믹 베리언스 리덕션 메소드를 처음으로 여기서 개발을 해서 보여주고 이제 그거의 에비던스로 보여줍니다. 각 K에서 델타 그 P 델타와 P 또는 PV 값을 플러스를 해서 P 델타가 크면 PV도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두 개가 캔슬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션은 상당히 정확하게 베타 값을 준다 하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카즈믹 베리언스 리덕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굉장히 작은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저 속도는 관측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게 예. 그 허블 플로우랑 섞여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레이디언한 방향에서의 속도밖에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피킬로빌라스의 특이 속도를 어떻게 재느냐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레드시프트는 이제 허블 익스펜션 벨라시티에다가 피킬로빌라시티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은 내가 허블 익스펜션 벨라시티를 따로 구해야 그걸 빼가지고 특이 속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은 허블 익스펜션에 의한 벨라시티를 구하려면은 절대 거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디스턴스 레더를 사용해 가지고 외부 은하들의 거리를 재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원 은하 경우에는 털리피쉬 릴레이션, 그러니까 은하의 루미나시티가 그 회전 곡선의 4승에 비례한다 하는. 그래서 내가 회전 곡선을 재면은 루미나시티를 알 수가 있고 겉보기 등급하고 비교해 가지고 트루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버 잭슨 릴레이션이나 펀더멘털 플레인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속도 분산하고 서피스 브라이니스 같은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놈의 트루 사이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이즈를 아니까 어페런트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역시 절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절대 거리 구하면 이제 허블 익스펜션 벨라시티를 구할 수가 있고 피킬로 벨라시티를 구할 수 있죠. 저 플러스는 오메가 베타랑 오메가 람다를 픽스하고 구하는 거야? 아니면 한 포인트당 다 오메가 베타, 오메가 각각의 다른 오메가 베타, 오메가 람다 값을 갖고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로컬한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100메가파섹을 못 넘어가. 그래서 내가 채택한 코스몰로지하고 거리 계산이 이제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코스몰로지를 채택을 해서 거리 계산을 해야겠죠. 쟤네들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미스테이크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3차원 공간에 은하들 분포가 있으면은 그 은하들 분포를 가지고 파워 스펙트럼, 3차원 파워 스펙트럼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그 은하들이 전부 다 속도장을 이제 하나씩 내가 그러니까 절대 거리를 구해가지고 속도장, 그러니까 피킬로 벨라시티를 다 쟀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피킬로 벨라시티를 가지고 또 이제 파워 스펙트럼 Y축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이게 3차원 파워 스펙트럼이니까 KX, KY, KG에 대해서 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워 스펙트럼 값이. 각 모드마다 델타 K의 모드하고 델타 V
K 모두 그 두 개가 같이 코스믹 베리언스에서 같이 플럭세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은 특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베타 값인데 베타 값은 코스믹 베리언스에 굉장히 인디펜던트하다 하는 겁니다. 이 피큘러 벨라시티 필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게 아주 하이 레시프트로 갈 수는 없어요. 방금 저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절대거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절대거리 계산이 펀더멘털 플레인이나 털리피쉬 릴레이션의 경우에 디스턴스 에러가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메가파섹이면은 벌써 20메가파섹 속도로 치면은 2000km/s의 에러가 거기 붙어 있다고. 그 피큘러 모션에 2000km 속도 에러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 스타디가. 그래서 절대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임프루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 임프루브 하는 걸 지금 내가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털리피쉬 릴레이션도 상당히 임프루브 됐고요. 펀더멘털 플레이는 이제 많은 에포트를 했지만 20%에서 14% 정도로 낮췄어요. 그래서 14% 뭐 수십 년 동안 이 브레이크스루를 못 이룬 거에 비해서는 이제 큰 브레이크스루이긴 하지만 14%도 여전히 좀 만족하기 어렵고 내 이제 희망은 한 7%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볼륨 피큘러 벨라시티가 측정된 볼륨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볼륨은 거리의 3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코스몰로지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시간이 나면 좀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행할 K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서베이가 있는데 그 K 스펙을 하려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로우지에 알코판시스키 테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로우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피큘러 벨라시티 스터디를 위해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요 한 장으로 이제 썸머리하고 그 뒤에 CMB하고 닥 이어러 레드시프트 디커플링 이후에서부터 최초의 은하가 생겨나는 그 지역에 H항가스 분포가 있는데 그 H항가스 분포를 이제 SK 시절에 우리가 이제 곧 지금부터 2030년대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H한 가스 애스트로노미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물론 H한 관측은 전부 다 전파 망원경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2030년대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그 시기에 SKA가 코스몰로지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하이 레시프트 유니버스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지금은 완전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게이지라고 하지만 이제 그 시기를 관측하는 때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어요. 우리가 적색이동 이제 서베이를 하게 되면은 먼저 거기에 은하들이 이제 그 캐탈로그에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은하들은 여러 성질을 갖고 있죠.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이 칼라도 있고 루미나시티, 형태, 크기, 또 표면 광도, 그 다음에 빛이나 또는 뭐 매스의 그 밀집도, 그 다음에 속도 분산, 또는 분광 타입, 또는 별 생성률, 뭐 이런 이제 그 은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하들이 그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또 물리량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군집도, 클러스터링 앰플리튜드인데 그 군집도 여기 이제 투 포인트 펑션으로는 이제 상관함수, 2점 상관함수하고 파워 스펙트럼 있겠죠. 그 다음에 3점으로 가면 이제 3 포인트 펑션, 뭐 바이 스펙트럼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그 군집도를 계산하는 그런 통계량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n 포인트 펑션 말고 그 n 포인트 펑션들이
이제 다 합쳐져 있는 토폴로지를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폴로지컬 퀀터티인 지너스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콥스키 펑셔널은 거기에 지오메트릭 파라미터 플러스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스칼라량이에요. 근데 그 텐서량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민콥스키 텐사라고 그러는데, 그 민콥스키 텐사도 토폴로지컬 퀀터티예요. 컨서브가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복잡해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얼라인먼트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어느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렌징이 된 지역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민콥스키 텐사를 지역적으로 쭉 찾다 보면 어느 지역에 얼라인먼트 된 지역이 딱 그 디텍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렌징 연구를 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뭐 이런 컬렉티브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큘러 블라스티 필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레드시프트 서베이 데이터에 있는 은하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벌크 모션을 한다든지 로컬하게 그 어떤 속도장 요동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두 개 내가 은하를 잡았을 때 페어와이즈 피큘러 블라스티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은하하고 속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그 컬렉티브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원포인트 펑션들의 분포 함수들, 루미나시티 펑션, 컬러 디스트리뷰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컨센트레이션 디스퍼전, 또 벨로시티 디스퍼전 디스트리뷰션 펑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컬렉티브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컬렉티브 프로퍼티나 또는 인터널 이런 프로퍼티들이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경으로 흔히 얘기하는 것은 오버 덴시티 환경이에요. 그래서 고밀도 지역 또는 저밀도 지역에 이런 컬렉티브 프로퍼티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개개 은하들의 이런 인터널 프로퍼티가 이제 이런 그 덴시티가 다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는데, 인바이런먼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도 이제 라지 스케일 백그라운드 덴시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은하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누가 있는지, 내 옆에 타원 은하가 있는 경우와 내 옆에 나선 은하가 있는 경우는 내가 받는 오버 덴시티는 똑같지만 내가 받는 물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덴시티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은하가 생성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덴시티의 그 지역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시어 텐서라고 그러는데, 이 시어가 중요하다. 그 시어에서부터 스핀도 나온 거고, 뭐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별 생성률도 달라지고 마스 인폴도 달라졌을 것이다. 인바이러먼트잖아요. 그래서 시어 텐서 인바이러먼트가 정의돼 가지고 그 의존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가 이제 다 됐을 때 우리가 은하들을 가지고 코스몰로지를 하니까 이 은하들의 인터널 프로퍼티와 컬렉티브 프로퍼티가 총체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이제 다른 관측 자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CMB 데이터와 이런 것과 합쳐가지고 은하들의 생성 진화에 대한 픽처와 코스몰로지에 대한 픽처, 이 두 개가 컴바인돼서 우리한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큰 그 픽처를 놓고 이걸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차근차근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고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나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혹시 해가지고 저 분야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들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선행 연구 사례들을 이제 얘기해 준 것은 이렇게 익사이팅한 게 많은데 아직도 안 돼 있구나. 뭐 지난 50년 동안 일을 했지만 아직도 오픈엔드로 있는 토픽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론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있을 것이다. 뭐 30년, 40년, 내가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2040년에 도달할 때까지 벌써 청사진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국내외 연구자들의 노력에 함께 협력해서 즐거운 연구자가 되고 많은 그 우주에 대해서 또 은하 천체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내가 정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세요?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이 강의를 내가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반복해서 들어. 한번 내가 여기서 한 강의 듣고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든. 이거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겨우 요만큼 알아낸 건데 그것을 1, 20분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한 번에 이해 못해. 그 선행 지식이 있지 않는 한은 이해 못해요. 질문 있어? 이제 첫 시간에 우주론 역사 강의할 때랑 마지막에 연구자 요약할 때 저런 다이어그램을 그려 설명한 거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본인이 현재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려면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논문을 많이 읽는 거 말고 특별히 다른 조언하실 거리가 있으실까요? 이런 걸 그릴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뭘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연구를 해야 되느냐? 잡생각을 말고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일단 근데 꼭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은 평생 루미나시티 펑션의 디스트리뷰션 펑션 하나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이거 하나만. 근데 그 사람이 좋은 학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피킬러 벨라시티만 평생 연구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 근데 내가 피킬러 벨라시티 연구를 이렇게 처음에 활발하게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좀 멈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시작했는데 중간에 잠깐 멈춘 이유는 제프 윌릭인가 하는 친구가 새로운 그 포닥이 나타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걔랑 컴피트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네가 해라. 그리고 이제 나는 안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피킬러 벨라시티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요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한참 한 10년쯤 있다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분야를.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좋은 분야인데 안 하고 있어서 좀 내가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 픽처를 갖게 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콜로퀴움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것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자꾸 써봐야 돼. 써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노트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강의를 들으니까 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한 100개 정도 쌓이게 되다 보면은 여기를 자기가 다 메우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렇게 여기저기 다른 분야의 그 생각들이 깊어지게 되는 방법은 논문들을 읽을 때 또 남의 강의를 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또 학회에 가가지고 뭐 같은 얘기지 남의 그 포스터를 본다든지 발표를 본다든지 하게 될 때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생각들을 적다 보면은
남들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그 다른 분야에 대한 그 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저번 두 번째 강의 때 지너스 부분을 좀 놓쳐서 그런데 저게 뭘 측정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너스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이. 예. 네. 그러니까 밀도 요동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밀도 요동에서 내가 아주 고밀도 지역을 이제 먼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밀도 요동의 이제 그 스레셜드 레벨을 높이 잡으면 고밀도 지역만 이렇게 칸투어가 나오겠죠. 근데 그 고밀도 지역은 대부분 다 동글동글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그 동그란 것들이 구멍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동그란 것은 지너스 1을 줘요. 1. 수학적인 지너스는 0이고. 왜냐면 내가 자를 수가 없거든. 예, 그렇죠? 수학에서는 토로스가 지너스 1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잘랐는데 여전히 한 커넥티드 리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그래서 항상 수학적 지너스하고 이 지너스는 1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지역을 보면은 다 동글동글한 아이솔레이트 리전이니까 거기에 10개의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내가 지너스 10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레셜드 레벨에서는 지너스라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를 카운트한 것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익스트림하게 로우 덴시티 스레셜드를 내가 주면은 걔는 다 보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보이드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스레셜드를 쭉 바꾸게 되면은 이 아이소 덴시티 컨투어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모양을 갖게 되고 어느 고밀도 지역에 구멍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지너스 값이 올라가게 되죠. 내가 자르면서도 이 커넥티드 리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수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지너스 값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커넥티비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저희가 갤럭시 데이터를 보니까 결국 갤럭시가 많고 갤럭시가 적은 것만 갖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어도 이 그래프가 대칭 좌우 대칭 네. 이라는 게 갤럭시에서도 보이는 게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은하들 분포에서도 내가 큰 규모로 스무딩을 한 다음에 그래서 리니어리즘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제 고밀도 지역에서 저밀도 지역까지 쭉 스레셜드마다 지너스를 계산하면 대칭이 되죠. 예, 이론적으로 예측한 그 커브가 나오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스무딩 랭스를 작게 하면 당연히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아니니까 어떤 넌가우시안 분포, 다시 말하면 이 커브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너스가 측정되겠죠. 그래서 그 벗어나게 된 것은 이니셜 넌가우시아니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갤럭시 포메이션에서 발생한 넌가우시아니티죠. 그렇죠? 중력 진화와 갤럭시 포메이션.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데 스몰 스케일 토폴로지가 유용하다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한 개만 더. 네. 저희가 지너스를 계산할 때 이분계학적으로 가우시안 커버처를 이제 받친 곡률에 대해서 받친 서피스에 대해 가지고 서피스 인테그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가우시안 스무딩이라는 게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했던 게 가우시안 스무딩을 하면은 가운데가 높고 갈수록 이제 페인트지니까 그런 식으로 마이크로스코픽 스케일을 LSS에서 지우고 약간 저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토폴로지컬한 모형으로 쉐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우시안 스무딩이라는 걸 하는 건지. 스무딩을 왜 하느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포인셋이잖아요. 포인트들이야. 은하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로 내 샘플 부피 공간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스무딩하지 않고 토폴로지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들은 굉장히 샷 노이즈에 민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하가 하나 관측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이 커넥티비티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샷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스무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기 이제 물질 덩어리가 있고 여기 또 물질 덩어리가 있는데 걔네들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이제 큰 스케일에서 보고 싶으면은 스무딩을 크게 하고 작은 스케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또 내부 스트럭처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마다 지너스를 계산해서 스케일 의존성도 또 보게 돼요. 근데 스무딩을 해야 지금 지너스 같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너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러니까 쉬운 경우를 얘기하면은 굉장히 고밀도 지역 내가 스무딩을 했는데 굉장히 고밀도 지역의 스레숄드를 내가 택하면은 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칸토 서피스가 이제 클로즈된 그런 칸토 서피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칸토 서비스를 그 에어리아 적분을 가우시안 커브처는 그 반지름 지금 완전히 스피어면은 반지름 제곱분의 1이에요. 가우시안 커브처는 스피어 경우. 근데 거기다가 서피스 적분을 하게 되면 반지름 제곱이 또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하면은 4파이가 나오게 되고 정의의 4파이를 나누기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볼 경우에 지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칸토 서피스가 정의가 돼야 되고 칸토 서피스 정의를 하기 위해서 스무딩을 하게 되는데 그 스무딩 랭스는 여기에 있는 샘플 그 은하들의 평균 거리보다는 더 큰 그런 스무딩을 해야 돼요. 그 평균 거리보다 더 작은 스무딩을 하게 되면은 인디비주얼한 그 은하들이 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것과 이제 의도를와 다르게 이제 그 아티피셜한 그런 그 오버덴스 리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무딩 랭스 초이스는 항상 민 갤럭시 세퍼레이션보다 더 크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그 찾고 싶은 게 이제 BAO도 물론 뭐 스탠다드 룰러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스케일에서 그 인플레이션부터 지금까지 컨설브드하는 그런 어떤 보존되는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찾고 싶어서 지너스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가우시안 스무딩을 하는 그 스케일을 결정하는 것도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게 가장 잘 프리저브 될 수 있는 그 가우시안 윈드로 그 스무딩을 하는 건지. 스무딩 스케일은 어느 스케일을 꼭 취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내가 스무딩을 하면은 거기서 덴시티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무딩을 10메가파섹, 20, 30 이렇게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RMS 플럭추에이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시그마 값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이제 0에 수렴하겠죠. 점점 내가 크게 잡으면. 그래서 뭐 시그마가 얼마여야 이게 리니어가 아니고 뭐 명확한 이제 판단은 없지만 이제 한 30메가파섹 정도 가면 시그마가 충분히 작아서 이제 대부분의 스트럭처가 그 리니어리즘, 프라이머디얼 덴시티 필드를 30메가파섹으로 스무딩 했을 때와 똑같은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가 충분히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스무딩을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너스를 계산하면, 토폴로지를 계산하면 프라이머디얼 런가우셔널티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10메가파섹 이하의 그 스무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넌리니어리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그마가 이제 커. 시그마가 이제 한 0.2, 0.3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디얼한 컨트리뷰션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이제 은하 생성 과정 중에 생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하 생성 중에 뭐 익스플로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조그만 스케일의 셀룰러 스트럭처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셀룰러 스트럭처가 반지름이 한 5메가파섹에서 10메가파섹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이런 홀들이 생기게 되면은 스무딩이 그 스케일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요걸 리졸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폴로지가 셀룰러 스트럭처 그 지너스 커브에서 얘가 델타 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되는, 그러니까 void dominated 그런 void 스트럭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우주 갤럭시 포메이션 모형에 대해서 해봤을 때 이제 관측치하고 일치하는 그런 갤럭시 포메이션 모형을 우리가 컨시더링 할 수 있겠죠. 너무 내가 어렵게 대답을 했나? 그래도 이해됐죠? 예. 질문이 없으면 내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동시에 여름학교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날 걸쳐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이제 남은 것은 과제를 열심히 해서 내일 또 좋은 결과를 발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